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김익태입니다. 유난히 짧지만 치열했던 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지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번 선거를 평가하고 앞으로 당선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지 하나씩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6.1 지방선거에 나타난 제주 유권자의 뜻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직 도의원이 되셨네요. 11대 제주도의회에서 맹활약했던 학구파 의원입니다. 홍명환 전 제주도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명환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해서 도의원직까지 사퇴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인 스스로. 좀 아쉽습니다만은 선수로 뛰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중앙 정치를 제가 잘 몰랐던 것 같고요. 그러나 어떤 시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결국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정치를 또 찾아 나가야 될 거로 생각하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주제로 2017년 서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해부터 제주대학교에서 근무 중입니다. 공민석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가 고향은 아니신 걸로 들었는데 국제 정치를 전공한 학자가 본 이번 제주 지역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국제 정치나 외교 정책에서도 국내 정치적인 토대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재밌게 관찰했고요. 특히 이제 국내 정치 중에서도 지방 정치는 굉장히 미시적인 영역에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보고 관찰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도지사 선거에 선전은 했습니다만 5,750표를 득표해서 낙선했던 부순정 전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직접 선거를 치러본 감에 남다를 듯합니다. 힘들었고요. 비유를 해보자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후보들은 막 달려가는 와중에 저의 앞에는 허들이 한 20개, 30개쯤 놓여있는 그런 100m 달리기를 한 기분입니다. 선거를 완주했다는데 그래서 의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떤 책임 있는 자세로 이 과제들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도 남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쪽에서 한 분은 좀 초청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다들 일정이 안 맞아서 빠졌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두 분은 전직이긴 하지만 편의상 의원과 후보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토론을 해볼 텐데요. 먼저 투표율부터 얘기해보죠. 지방선거 투표율이 원래 좀 낮게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주 지역 투표율이 53.1%로 아마 역대 제주 지역 선거에서 가장 낮았는데 자, 유권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교수님부터 한번 분석해 보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번 선거가 대선 직후에 실시됐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선거나 정치 자체에 대해서 다소 피로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대선하고 같이 치르는 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이제 해봤습니다. 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선거 막판에 김포공항 이전 논란이 나오면서 유권자들께서 소위 말하는 중앙 정치판에 대해서 다소 환멸이나 불만을 좀 느끼셨고 그래서 투표를 좀 안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저는 이제 해봤고요. 다른 지역도 이제 이번에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 지방 정치의 그 중앙 정치 이슈나 중앙 정치 대립 구도가 그대로 이제 투사되면서 좀 지방 정치에 지방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방 선거를 해나가면서 지역에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95년 우리가 1회, 2회, 3회, 95, 98, 2002년까지 제주 지역이 전국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가장 높은 투표율을 아마 저 기억에 아마 80%, 70% 이렇게 하다가 이번 처음 아마 겪어봤습니다. 50%대. 알고 보면은 오영훈 도지사가 16만 표를 얻었지만은 전체 우리 유권자가 56만이니까 28% 정도에 불과한 득표율이고 이래서 상당히 지금 우리 이 정치가 지방 정치가 상당히 좀 위기에 있지 않냐. 특히 이 선거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이제 소선거구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정당들의 어떤 참여나 이런 게 좀 많이 제약이 있지 않는가.
좀 근본적으로 좀 선거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제도 하면 뭐 할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보승용 후보님. 그렇죠. 뭐 이번에 뭐 정당 지지, 뭐 진보 정당들의 지지율이 뭐 다 합쳐서 10% 나왔다고 하는데 뭐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그 숫자만큼 진보 정당의 이제 후보들이 도의회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단 한 석도 사실은 들어갈 수 없게 되었잖아요. 2014년 이후에 진보 정당들이 비례 의석을 가지지 못한 그 뭐 한 두 번째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앞으로 제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이런 양당 정치가 더 강고하게 될 우려가 너무 큰 지점에서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 투표율이 53%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치가 도민들과 점점 멀어져 갈 때 도민들의 삶이 과연 대변할 수 있는 정치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1995년 선거 처음 1회 동시종합지방선거 때 제주 지역 투표율이 80.5%였고요. 어마어마한 투표율인데 어쨌든 그런 계속 떨어졌던 건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4년 전 선거 때 워낙 그 치열했던 원희룡 지사 투표율 조금 올랐다가 이번에 다시 또 떨어진 건데 그럼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4년 후에도 제주 지역 투표율 더 떨어질까요? 어떻게 아니면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측을 해보신다면. 뭐 미래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 제주만이 좀 독특한 게 전국은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해마다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추세인데 제주만 좀 거꾸로 떨어지는 게 저는 제주만의 어떤 특징이라면은 이제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어떤 기초의원 선거가 없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조금 우리 주민들로부터 좀 지방자치와 좀 참여를 좀 멀게 하는 게 아닌가. 만일 4년 후에 기초선거가 만일 부활된다면은 또 한번 전국 최고의 어떤 투표율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중요한 개인적으로, 변수가 예.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떨어진 여러 가지 아까 언급은 안 해주셨는데 떨어진 뭐 제가 보기에 결정적 이유는 이번 도지사 선거가 워낙 승부가 일찍 판가름 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표율을 끌어줘야 되는 도지사 선거가 승부가 나버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냐 싶은 생각. 그래서 대선도 큰 변수인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그 투표율 관련해서 진보 정당의 그 득표율하고도 연관성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요. 2010년 이후에 그 8년 동안 몇 년 동안이죠? 이렇게 8년 주기설이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투표율이 65%, 뭐 진보 정당에서 득표율이 2010년도에 투표율이 65%, 그리고 2014년도에 투표율이 조금 더 낮아졌는데 그럴 때마다 진보 정당의 득표율도 조금씩 낮아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투표율이 조금 더 오르니까 진보 정당의 득표율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8년 주기설이 앞으로도 이렇게 가능하다면 다음번 지방선거에서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2010년 그리고 2018년 투표율이 높았던 건 그 구도 자체가 그 도지사 선거의 구도 자체가 접점이었던 상황들이었던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2014년이나 2020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2014년도에는 원희룡 지사가 뭐 당선권이 거의 확실시 되는 후보로 낙점이 되어 있었고 이번도 마찬가지 오영훈 후보가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오차범위 이상 항상 이렇게 앞섰기 때문에 내가 투표를 해서 이 지지도가 올라가겠는가에 대한 그런 회의감들이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8년에 거쳐서 이런 도지사의 이 구도, 도지사 선거의 구도가 투표율과 득표율을 이렇게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거 결과도 한번 볼까요? 자, 세부적으로는 이따가 다시 세부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만 먼저 총론 차원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압축하면 국민의힘이 압승한 전국적인 결과와는 달리 제주에선 민주당이 승리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 한 문장으로 한번 압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네. 뭐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죠. 그건 동의하시는군요. 예. 다른 분 비슷하시나요? 민주당이 압승이다라고 이번 저도 선거에 이제 뭐 정책이나 후보보다는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의 승리다라고 보고요. 국민의힘도 완전히 진 선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정권 초기 뭐 허니문 효과, 여당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좀 됐다고 보고요. 김포공항 이전 논란도 국민의힘에는 호재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7대 선거보다는 의석수도 늘어나고 비례 득표율도 많이 늘어난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좀 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전 해봤습니다. 민주당 세력의 승리이긴 하지만 국힘이 진 건 아니다. 이렇게 네. 분석을 저는 뭐 제주도에서 이렇게 대선의 바람을 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대선의 연장전, 대리전 양상이었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 그 바람을 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국민의힘이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번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그 후보를 이렇게 경선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허양진 후보가 이렇게 이렇게 선출되는 과정이 약간 저는 일반 도민으로서도 의아한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점을 주셨잖아요. 네, 신인 가점 신인이라는 받았죠. 정치 신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가점을 주었는데 어떤 소수자성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장애인이나 이런 특정한 이렇게 정치 영역에서 소외되어 있던 목소리들을 대변하는 그런 가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봤는데 정치 신인이라고 해서 가점을 주는 것이 과연 이건 어떤 의미인가라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교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네,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번 도의원 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분들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존 인물들을 배제하고 뭐 새로운 인물을 공천한다 이건 이제 새 정치를 한다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은 취지라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천을 받은 인물이 이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인가 이거는 뭐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뭐 당선이 됐을 때 혹은 당선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정치 행보나 이제 이 포지션이 새로운 정치를 정말로 하고 있는지 이건 이제 뭐 정말 엄밀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좀 안타까웠던 것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대 양당이라면 제주 정치를 책임져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당들인데 그 안에 이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제대로 된 검증들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주 사회에서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그 대선의 연장선상으로서 그 대선의 바람을 타지 못하고 이제 민주당에 완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면이 크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어떻게 했는지 아마 평가는 조민들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마 민주당은 그냥 가능한 한 그냥 원칙대로 경선을 원칙으로 해서 도지사 선거가 일단 경선 이후에 원팀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진보 쪽이나 보수 쪽 양쪽을 또한 이제 흡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선거의 기본적인 원칙대로 했던 것 같고요. 이러한 도지사 선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선거를 이제 이끌어가는데 도의원 선거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정당 투표는 지금 45대 44. 거의 1% 차로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그렇게 아주 거의 이제 양당이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 진보 정당, 새 정당의 합계가 한 10%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분열이 돼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그 도지사 선거의 어떤 우위를 기본으로 해서 그 도의원 선거구가 10군데 정도가 사실은 거의 500표 내의 접전이었거든요. 그 10군데 선거에 대한 어떤 위기 관리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서 도지사 선거가 좀 견인을 해갖고 10군데 중에서 8군데 정도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지지로 돌아섰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앞서인 것처럼 그렇죠. 보이긴 하죠. 근데 저는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경선 과정에서 지방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들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고 그 대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민주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문제나 아니면 제주의 지속 가능성 문제들이 그 후보들의 정책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었나? 그걸 가지고 검증할 수 있었나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세부적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민주당이 승리라는 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긴 하는데 자, 국힘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고 진 것은 또 아니다라는 좀 약간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주도지사 선거부터 한번 보죠. 20년 만에 민주당 도지사 탄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탄생했느냐? 20년 만에. 민주당이 왜 여기에 제주도 심지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도지사가 또 20년 만에 탄생? 이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분석일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거나 이제 도민의 그 어떤 지지로 20년 만에 민주당 도지사가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들, 세석 국회의원 있고 도의원도 다수당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 그 하나의 어떤 원팀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어떤 분열적인 모습 이런 걸로 아마 제대로 못했는데요. 가장 큰 게 이제 본선에서 경쟁력이 강한 후보 그런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경선이 일단 이루어지고 이 경선 이후에 원팀 조성 이러한 분위기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후보하고 이제 반대적인 측면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중간에 후보의 잠적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도민들의 모습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거기다가 이제 막판에 김포공항 이전하고 같이 열려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선대위 해체라든지 이러한 어떤 좀 모습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도리어 민주당의 결집을 하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런 모습. 거기에 비해서 또 오영훈 후보는 나름대로 그 위기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도민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중앙당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도민들의 선택을 지키는 게 아닌가. 자, 민주당원은 분열되지 않았다. 그리고 인물론 때문이다라고 이제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두 분은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물론에 기반한 승리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오영훈 후보가 뭐 정치적 경험에서 이제 허양준 후보보다 많이 앞선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제 애초에 선거 시작할 때 조직력도 그렇고 허양준 후보께서 워낙 정치 초보시기 때문에 오영훈 후보 승리를 사실 다들 예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물론에 의한 승리다 이렇게 가려면 사실은 조금 더 표 격차가 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주에서 52% 받으셨고 오영훈 후보 21대 총선 때 55.35%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55.14%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뭐 인물에 기반한 큰 승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이제 오영훈 후보 정치적인 업적이 이제 많으시지만 뭐 대표적인 업적이 뭐 4.3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후보 개인적인 업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도민 전체의 정치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인물 선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 정당 투표,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거의 20년 동안 제주에서 이 국민의힘 계열 국회의원이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나 원희룡 지사도 지난번 선거 때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시고 그때 이제 기사를 보니까 5.18 정신, 뭐 노무현 정신, 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민주당이 우세인 지역 구도를 그냥 선거 결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순정 후보 얘기 듣고 반론 한번 들어보죠. 예. 뭐 이번에 인물도 아니고 정책도 기준이 아니었던 선거였다. 누가 중앙 정치에 더 가까웠나? 뭐 자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였던 그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했지. 지역을 향한 정책 같은 것은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인물 선거가 되기 위해서라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 후보의 인품이나 자질이나 능력이 어느 만큼 민지에 대해서 이렇게 화두로 떠올랐어야 하고 뭐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자되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라면 오영훈 후보의 정책이 정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실현 가능성은 무엇이었는지가 저희 도민들의 입에서 사실은 회자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거의 없는 선거였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인물도 정책도 아닌 그냥 중앙 정치에 누가 좀 더 가까웠는가 라는 그런 기준으로 사실은 선거가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영훈 당선인 이 말씀 좀 이 토론으로 섭섭하실 것 같긴 한데 인물론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하기가 참 그런데 이제 우리 부순정 후보님과 우리 오영훈 후보 또는 허양준 후보 이게 방송 선거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은 내용이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저는 뭐 후보자가 답변할 그런 부분은 뭐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저도 하나의 어떤 시민으로서 지켜봤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번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선거였거든요. 특히 대선에서의 어떤 그 지지율은 뭐 0.7%에 불과했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층,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지지층이 지금 한 40% 이상, 43% 이상 투표를 안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자를 찍었던 국힘 쪽 지지했던 분들이 30% 이상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보면은 민주당 쪽에 지지했던 분들이 13% 이상 투표를 덜 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 지역 정당 투표를 보면은 45대 44 거의 근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영훈 후보가 55%에 가까운 투표를 할 수 있었는가? 그거는 정당은 비슷한 투표를 했지만 오영훈 후보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인물 판단은 도민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들이 보는 게 아니라 도민들이 그런 판단을 내렸다. 우리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뭐 정답은 모릅니다. 이건 다시 한번 선거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긴 한데 어쨌든 인물론이냐 조직력이냐 요 지금 서로 의견이 엇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엇갈리는 해석이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국힘에서 허양진 후보 말고 다른 후보를 냈다면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후보라기보다는 저는 대응하는 모습이 중간에 후보자가 갑자기 잠적을 한다. 이게 거의 이제 선거를 포기하는 모습. 그 다음에 선거 막판에 선대위를 해체한다. 이게 의도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도민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우리 제주도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습인가? 저는 선거 전술 실패라고 보신 거죠? 그런 모습이 좀 잘못됐다고 보죠. 그러니까 국힘에서 만약 후보를 교체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최소한 TV 토론은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네. 제가 도지사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후보가 이제 4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영훈 후보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말씀을 나눠본 기억이 없어요. 뭐 우연히 행사장에서 악수 2번 나눈 것 이외에는 어떻게 이 지방선거에서 지방 정치를 이렇게 해 나가야 할 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후보들이 한 자리에서 정책을 가지고 뭐 앞으로 미래 비전, 제주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조차 마련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너무 아쉽다, 아쉬움을 넘어서 사실은 이건 정말 너무나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선거에서도 이 거대 양당 구도가 계속된다면 언제든 뭐 저 같은 인지도 낮은 소수 정당의 후보들이 똑같은 기탁금을 내고 지금 저는 선거에 임하고 있는 건데요. 똑같은 기탁금을 내고 선거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자신들의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방을 하고 대안을 찾아나가는 기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 큰 문제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오영훈 후보가 조금 더 그런 자리들을 폭넓게 만들어내고 내가 도지사가 될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제주를 책임질 자세로 나온 도지사였다면 제주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도민들께 알려내고 도민들과 함께 대안을 찾아나가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태도로 선거에 임했어야 했다. 최소 국힘당의 다른 후보가 나왔다면 그거에 대한 조금 다른 여지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공 교수님이 처음에 인사말 하실 때 흥미롭게 선거를 지켜보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번 선거 도지사 선거를 압축해서 보면 사실 오영훈 당선인이 핵심 이슈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흥미롭다는 이 관전 포인트하고 어떻게 서로 연관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 그게 재확인됐다는 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공항 같은 이슈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받았다는 점에서 좀 다른 지역 정치층하고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반대로 지금 이제 아까 허양진 후보님이나 국민의힘 말씀을 하셨는데 전 다른 후보가 나왔더라도 결과가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득표율에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지형은 똑같았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에게 기회가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고 보는 편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여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5.18에 대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권의 이제 전향적인 입장이 전국 그 지방선거에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에서도 4.3에 대해서 뭐 정권이나 여당이 약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여론이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2공항 같은 경우에 이제 오영훈 후보는 유보였고 국민의힘과 정권에서는 지금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거기서 이제 도민들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열려 있는 성적표를 받았다. 뭐 저는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인 것 같습니다. 도지사 선거 이 정도 하고요. 그럼 도의원 선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구 선거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역구 당선자 한번 숫자를 세봤더니 4년 전 25명에서 이번에 23명으로 좀 줄긴 했더라고요. 하지만 뭐 민주당의 승리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32개 지역구 중에 43% 14곳에서 새 인물로 교체됐다는 점, 이게 또 눈에 띕니다. 자, 이게 이 지역구 선거 중심으로 한번 도의원 선거를 평가를 한번 해보죠. 이게 기존 인물보다 뭐 새로운 인물을 선호했던 걸까요? 세대 교체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도의원 같은 경우는 평소 매 선거마다 절반 정도는 항상 교체가 되죠. 뭐 그러한 모습이 이번도 뭐 보인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민주당이 압승이라고 했지만은 결과는 압승이지만은 세세하게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군데 정도가 사실은 그 아주 초박빙 선거. 서귀포 같은 경우는 그 초박빙에서 서귀포 쪽에는 그 국민의힘이 이것도 10곳에서 5곳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두 명이 이제 우세를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우세로 드러났고 제주시 지역, 삼북 지역은 8군데 정도가 초박빙이었는데 8군데가 대부분 다 민주당이 근소하게 우위를 둠으로써 8석이 넘어왔죠. 사실 이게 결과가 초박빙 지역이 이제 결과가 바뀐다면은 심지어 최악의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15대 16, 31군데 지역 중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소수당으로 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도지사 선거의 우위를 기반으로 해서 도지사도 1번, 도의원도 1번 뭐 이러한 어떤 의식,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막판 그 공세에 따른 어떤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이러한 것들이 아마 효과를 보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도의원 후보를 내지 못한 녹색당에서는 이게 과연 50% 이상 새로운 분들로 교체가 됐다고 해서 제주도 의회의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인가? 제주 정치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인가라는 기대를 도민들이 과연 갖고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뭐 지난 제주도의회 활동들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홍명환 의원께서도 좋은 법안 많이 발의해 주시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양당 체계 하에서 뭐 누가 2석 더 가져가고 누가 뭐 5석에서 12석 되고의 의미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뭐 개발 일변도, 성장 일변도의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오히려 더 크고요. 제가 이렇게 이번 선거를 뛰면서 가까이에서 이제 도의원 선거도 지켜보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누가 더 잘 인사를 잘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도의원 당선에 이렇게 되게 많이 힘을 가지게 되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에서 제주도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물론 뭐 지역구에서 지역의 어떤 지역 주민들의 뭐 이런 수건 사업이나 이런 걸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도 있지만 제주도 전체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제주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제주도의회의 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당선된 분들이 과연 자기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주변 사람들의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제대로 된 제주의 정치, 지방 정치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많이 바뀌었지만 구도가 여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제주도의 뭐 지방자치 제가 지금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런 구조상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사실 뭐 초선 의원이 많은 건 뭐 계속 선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게 20대 그리고 30대 사실 과거에 다 40대 이상의 도의원이 나왔는데 한 20, 30대 도의원이 3명이나 지역구에 탄생했다는 점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까요? 나름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에게 이제 가산점을 청년, 여성, 뭐 장애인 그런 가산점 제도를 또 뒀고 권장을 해왔고
그러한 결과들을 그대로 이제 드러난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뭐 아까 뭐 부선정 후보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중요한 건 도민의 심판이거든요. 도민이 결정을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도민 보고 당신들이 선택이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거는 정치인의 도리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선택이 잘못됐다기보단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조건들이나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아니죠. 말씀을 뭐 드리는 거죠. 나름대로 지금의 방송 토론 나름대로의 어떤 뭐 5% 이상의 어떤 규정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경선 과정도 나름대로 치열한 토론을 도지사 후보들은 치열한 토론을 했었고 또 물론 이제 이 소수 정당의 후보들께서 이제 참여를 못해서 저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뭐 국민의힘 허영진 후보와 오영훈 후보 간의 치열한 토론들이 전개됐지 않습니까? 공 교수님 뭐 이 이런 문제를 좀 과정들을 정리해 다 주시죠. 이번에 보니까 이제 도의원 현역 38명 중에 16명이 불출마를 하셨더라고요. 그중 일부는 이제 공천에 탈락하신 분들이 있고 일부는 이제 본인의 다른 정치 일정 때문에 출마를 안 하셨는데 뭐 기존 인물들을 좀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공천하겠다는 취지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번에 젊은 의원들도 많이 배출이 됐기 때문에 기본 방향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 부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그분들이 이제 어떤 정치를 하는가 이제 검증하고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그런 변화를 이 완전히 뭐 새로운 정치나 이 정치 혁신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건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요. 이따가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명시적으로 새로운 정치나 대한 정치를 지향한 진보 정당들이 표를 많이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판 자체가 뭔가 흔들리기는 힘든 변화다. 물론 의미는 있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뭔가 이 정치 혁신, 뭐 새로운 정치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아까 뭐 선거제도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좀 정치 전체 스펙트럼이 좀 넓어질 수 있는 변화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나이나 젠더 그 자체 가지고 우리가 뭐 분석은 합니다만 그거 가지고 뭐 그분이 젊다고 해서 사고 방식이 늙으면 그건 그렇죠. 뭐 젊은이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여성이라 하더라도 사고 체계가 뭐 남성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다면 뭐 그거는 사실 또 여성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비례대표한 도의원 선거인데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뭐 지역구도 전멸했지만 비례대표 역시 8년 만에 한 명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선거제도 얘기하든 아니면 뭐 정치개혁을 얘기할 때 사실 이 비례대표 선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도민들을 만나뵈면서 정말 많은 응원도 받고 뭐 저희가 뭐 관광객 줄이자라는 이슈 때문에 많은 질타도 받고 그랬지만 그래도 녹색당에 대해서 응원한다라는 그런 현장의 분위기로는 저는 뭐 제 지지율을 저는 거의 맞췄거든요. 제 지지율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제 양당 정치 너무 지겹다라는 도민들의 열망도 너무 크셔서 새로운 정치를 바란다라는 말씀도 정말 많이 들어서 이런 소수 정당들에게 이런 기회가 이제 주어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 보았을 때 1번 찍은 분들이 계속 1번을 찍고 2번 찍은 분들이 계속 2번을 찍는 그런 양상이더라고요. 그게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인식조사 자료도 봤더니 2020년 뭐 총선에서도 그런 경향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건 어쨌든 응원하던 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찍지 않게 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투표하러 굳이 가서 얘네들을 찍어준다고 하더라도 효능감이 없다는 거죠. 투표의 효능감이.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예, 거죠. 아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저희가 조금 더 제대로 된 정책을 드러내고 조금 더 도민사회의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각고의 노력을 통한 이런 노력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도들이 진보정당에 10%의 지지를 주셨으면 도의회 구성도 진보정당 의원들이 10%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러지 않고서는 언제까지 응원만 받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녹색당 들었습니다. 도지사 후보로 역할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5,700표 받으셨고요. 정당은 8,300표 받았습니다. 그렇죠. 역할 다 못하셨습니다. 그 말씀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민주당도 알고 보면은 2010년 이전까지는
우리도 뭐 도지사도 못 내었고 단지 국회의원만 이렇게 이제 전국적인 선거에서 국회의원만 내오고 도의회에서도 그 소수당이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꾸준 끊임없는 그 어떤 그 당원 중심의 정당들을 좀 해나가고 당을 현대화하고 도민의 신임을 얻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31개 지역구 전 선거구에 이제 후보를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저희 민주당도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한 10여 년 과정에서 당 지도부나 지역에 있는 당원들과 단계를 해서 뭐 저희들도 약한 지역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다 전 지역에 후보를 내고 있고 뭐 우리 녹색당이나 이런 진보정당 쪽에서도 정치를 많이 하려면은 선거 제도라는 게 일단 도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도민의 51% 이상이나 아니면은 소선거구제니까 소선거구제에서 1등을 득하려는 그러한 전략적 목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은 후보를 전 지역구에 내야죠. 뭐 그것부터 우선 하고 후보를 양성하고 도민으로부터 하나의 어떤 믿을 수 있는 정치 대안 세력이다. 이러한 모습을 그렇죠. 보이는 게 중요하지. 이게 경쟁하는 정당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 공세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도 뭐 사실은 이제 저희들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다수당을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국힘도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도민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그 구조 자체가 너무나 이게 기득권 양당에게만 유리한 구도로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자, 이게 것이고. 결국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질문하고 다시 또 돌아가긴 하는데 또 다시 또 교수님이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선거제도라는 게 표를 의석으로 바꾸는 게임의 규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비례성이 우리가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소선거구제의 치명적인 약점이 당연히 있다고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소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제 병립시키는 제도를 고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일식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렇게 되려면 근데 이제 제주도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비율이 전체 의원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지역구를 줄이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개혁이 가능할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례성을 늘리는 방향의 개혁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소수정당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도 문제 이외에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이 제도가 이 의석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논의가 약간 이제 무색할 정도로 진보 정치 세력들이 표를 많이 받지 못했거든요. 만일에 아까 제가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표 계산으로 제도를 바꾸면 아마 국민의힘이 가장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만 보면. 그래서 이 제도 개혁 이외에 진보 정치 세력들께서 좀 이 자신들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진보 정치 세력들에게 요구되는 이 이념의 선명성이나 정책의 참신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선거판에 들어오셨으니까 다수 유권자의 표를 받기 위한 이제 정책의 현실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제야의 이제 사회운동으로 존재한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제도 정치권의 선거판에 이제 들어오셨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약간 버릴 것은 버리고 뭔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대 연합 뭐 이런 문제인데요. 부 후보님 제가 이제 박찬식 후보님하고 단일화 관련해서 토론하는 걸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진보 세력들이 다 비슷하니 이 단일화나 통합하라고 이제 제3자가 얘기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태도라고 보거든요.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다른 조직으로 남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유연하게 선거연합이라든가 약간 연립정권식으로 연합도정 뭐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 선거처럼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뭔가 이 연대연합을 좀 틀을 넓게 만들어서 돌파구를 좀 만들고 판을 좀 흔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공 교수님이 냉철하면서 따뜻한 조언을 들으셨는데 직접 전 따뜻함을 많이 느꼈는데요. 말씀하시죠.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저희가 내세우고 있는 이 선명성, 참신성 다 좋지만 현실성은 그럼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관광객 줄이자라는 이 짧은 구호를 내고 나서 정말 많은 반응들을 받고 전 솔직히 너무 기뻤거든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이 선거 상황에서 도민들이 저희에게 오히려 질문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대안이 무엇인데라고 질문하시는 이 과정들이 그나마 이 선거 과정을 허들 수십 개를 넘는 과정에서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대안들을 어떻게 마련해 갈 것인가가 저희의 이제 책임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이 논의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대 연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당연히 제2공항 특히나 제주의 현안인 이 제2공항 이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연대해 나가고 합의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이번에 좀 더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무엇이 문제였다라는 것이 제대로 짚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또 앞으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닭이 먼저 계란이 먼저 하는데 결국 달걀이 있어야 닭이 나오는 거니까요. 달걀을 내려면 제도 개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진보 평론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뇌리에 와닿더라고요. 민주당이 왜 이번에 실패했느냐? 이건 중앙당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왜 실패했느냐 했을 때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정당이 민주당이다. 그럼 그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170석을 갖고 있는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그러니까 검수완박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국회 권력을 쓸 정도라면 민주당이 최소한도 이번 선거에서 만약 국힘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걸 그러니까 본인이 불리한 걸 인정하면서 해야지 자기 유리한 것만 골라서 다 하면 어느 국민이 신뢰를 보이겠습니까? 제가 민주당 의원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민주당 입장에서 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에 이제 예입 논하다가 이제 결국 전국 중앙정치로 이제 얘기가 확산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공 교수님 말씀하셨던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 논의가 있었죠. 그렇게 하고 한시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죠. 아주 이제 기상망측한 그 제도를 일례에 한해서 제한이 돼 있어서 어쨌거나 이번 총선을 앞두고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있는 그 상황에서 과연 중앙정치권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도 사실은 양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정당이 가장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소수 단일 선거 소선거구제 이 기득권을 과연 놓을 수 있느냐, 자기 살을 이제 도려내는 게 과연 쉬울 것이냐,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 도려내지 않으면 또 다음 선거도 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도 동의하십니까? 예. 어려운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정치 교체를 해야죠. 중앙당 대표한테 여쭤봐야 될 질문을 제가 전직 도의원한테 여쭤봐서 죄송한데 자,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교육감 선거 평가도 따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육감 선거는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차기 교육감 과제와 함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짧게 마무리 듣겠습니다. 한 1분 이내로 한 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홍명환 의원님. 나름대로 이번 선거 도민들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또한 저희 민주당 쪽에서는 좀 무거운 책임감도 있습니다. 좀 전에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제2공항에 이런 거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지만은 그거는 저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 추진이냐 반대냐, 찬반이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가라는 데 초점을 둬서 하다 보니까 지금 찬반이라는 답을 안 한 거죠. 나름대로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아마 이번 오영훈 당선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방안들을 좀 협의를 해나가면서 풀어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더 큰 문제는 그 우리 53%를 투표하신 그런 분들이 있지만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이분들의 뜻들을 어떻게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참 우리 정치권이 좀 고민이 그런 부분에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욱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좀 길게 하셔가지고. 홍민석 교수님. 네. 저는 이번 지방선거 보면서 이제 지방 없는 지방선거 이 말이 가장 와닿았거든요. 언론에서도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그 중앙의 이슈나 대립구도가 그대로 이제 지역에 와서 지역의 정점이 되고 선거를 지배하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중앙 정치판에 이제 거물 정치인들이 지역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발언을 하고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뭐 이런 모습들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역 이슈가 많이 이제 얘기가 된 편인 것 같긴 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지역 정치권에서 스스로를 너무 이제 중앙 정치판의 하위 파트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행태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우리 부순정 후보님 포함해서 진보 정치 세력들께서는 좀 기존의 판 자체를 흔들고 좀 정치를 바꾸려는 노력을 앞으로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부순정 후보님. 예, 그 노력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 나갈 거고요. 저희 지난 원희룡 도정 7년 그 말 바꾸기 도지사였거든요. 말 바꾸면서 제주도 뭐 제2공항 문제든 영리병원 문제든 제주의 갈등을 증폭시켜 왔던 도지사였는데 저는 이번에 당선된 오영훈 후보께서 과연 어떤 태도로 제주 도정에 임하실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힘을 가지고 계신데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는 것 역시 그 힘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 안 하기가 아니라 제대로 어제도 월정리 주민들이 도청 앞에서 이렇게 마을 주민들 다 몰려와서 시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나눠주시고 제대로 대안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지금 제주의 이 갈등의 섬인 제주를 조금 더 치유해 나가는 방향이 아닐까 싶고 저희 녹색당도 이번 선거 물론 미약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내야 할 목소리들 선명하게 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앞으로 책임 있게 정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방선거 때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죠. 아까 부순정 후보도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두고 4년만 꾸준히 하면 다음 선거에서도 당선될 거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물론 4년 동안 등굣길 교통봉사만 한다고 당선을 보장받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이런 얘기가 진담처럼 들리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지점과 맞닿아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꾸준한 봉사를 유권자가 바라고 있다는 점. 이번 선거에 당선자든 낙선자든 모든 정치인들이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